안녕하세요. 오종혁 고선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일정기 두 번째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이 밤나무에 대한 근심문과 걱정이 이제 나옵니다. 자, 다방에 이제 왔죠. 다방에도 제법 우리 고향집 정원의 주인공 뭐였어요? 늙은 철학자. 밤나무였어요. 밤나무. 구세가 먹은, 그죠? 속이 뻥 뚫렸다 그랬잖아요. 썩어서. 그 모양으로 흉내를 내어 꾸며서, 그죠? 흉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방에도 분에다가, 분 아시죠?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마치, 자, 비유가 들어가네요. 직유법. 애들의 장난감 같은 나무가 있긴 하다. 그러니까 이제, 흉내낸 그런 장난감 같다라는 그 이미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재를 보는 순간 비판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흉내낸 것 같아서 너무 기가 차다, 가소롭다, 웃기다 이거예요. 그렇죠? 냉소적인 태도예요. 그러나 그것의 그늘 밑에서는 한동안의 마음을 가라앉히기는커녕 다 붙였어야 돼요. 그리하여 사색의 힘을 얻기커녕 인위적으로, 자, 자연하고 반대말이죠. 자연을 모독하는 것 같아요. 이 모독은 모욕이에요. 모욕. 아셨죠? 순진한 사람의 눈을 속이려는, 그죠? 마치 사기를 하려고 하는 그것에 도리어 불쾌감이 확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히려 휴식과 안식을 얻기는커녕 불쾌감만 더 증폭시키고 말았다라는 그런 작가의 정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권태라는 건요, 실증을 느껴서 게을러진 겁니다. 아셨죠? 이상의 수필에서도 이제 권태라는 수필이 유명한데 그게 떠오르네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담배 연기와 같이 자욱히 떠도는 그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다방 안에 그 폐쇄적인 공간에 담배 연기가 아주 수북히 쌓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죠. 이 숨막히는 이 답답함, 도리어 정신줄을 흐려놓을 그런 상황뿐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올가매는 그러한 아주 답답한 그러한 현실이 된 겁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늙은 밤나무가 너무나 그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잠시나마 다리를 쉬자면 역시 그러한 다방밖에 어디 밑붙일 휴식처가 없다. 밑붙인다는 건 앉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철봉으로 생나무를 지지하여 자연을 비웃으려는 그 분에 심은 나무. 자, 그러니까 이 분에 심은 나무 자체는 뭐다? 밤나무와 대조되는 인위적인 대상이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실과 한번 타협을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아셨죠? 그리하여 그 나무를 무시로라는 거는 수시로, 아셨죠? 대하고 바라보며 인생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내 자신의 마음까지도 어때요? 그 나무와 같이 철봉에 지지어드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아도 속인으로서, 이제 속인은 이제 속세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이 아니에요. 고민이 큰데 자꾸만 인위적인 속인의 속인으로, 그렇죠? 속인의 속인으로 현대화되고 가는 것 같은 자신을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문장이 길잖아요. 만연체란 말이에요. 만연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늙은 철학자 밤나무의 자연 속에 생각을 깃들여 자연 그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어때요? 전보다 더 한층 간절하다. 굉장히 문장이 길지만요. 결국 간단히 말하면 지금 뭐예요? 이 다방 안에 있는 그 분에 심은 나무를 보면 너무나 인위적이고 현대적이다. 그래서 내 자신이 타협을 해서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어때요? 과거의 그 늙은 밤나무의 자연 속을 떠올리고 싶은, 그리고 그 욕망, 같이 있고 싶은 이 욕망이 훨씬 더 어때? 한층 더 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절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보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려는 거는 인위적인 이 현대화의 속성을 비판하는 거고요.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갈망하는 겁니다. 목말라하고 열망하는 거예요. 이 주제의식이 단방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나오는 제시문이 될 겁니다. 아셨죠? 나 떠난 이후에 이 늙은 철학자는 누구와 함께 뜻을 바꿈으로써 마음을 치는지, 조부님 따라 이젠 연로라는 건 나이가 많은 겁니다. 자유롭게 이 철학자와 벗을 하실 기력은 정신과 육체의 힘이에요. 이 기력이 근심되는데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밤나무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밤나무처럼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지는 이 삭막한 현실을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재를 통해서, 그렇죠? 그 분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현대인의 이 인위적인 속성을 비판하는 거고요. 밤나무, 이 늙은 철학자 이 밤나무의 자연적 속성을 간절히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기서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셨죠? 예, 이 내용을 아셔야 예, 다른 또 작품하고 연계해서 예, 비교하면서 물어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과 이 내용 파악을 선생님이 해준 대로 정확히 하셔서 다른 작품에 적용을 하셔야 예,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뭐냐? 이제 전체적인 걸 조망하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들을 공략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글쓴이가 예찬하는 밤나무 속성은 뭐냐? 세 가지예요. 사상이 일관돼 변하지 않아. 철학자 같아. 숭엄하고 무거워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의연하게 서서 그 자세를 변하지 않는 그 자세. 그리고 곳곳이 상했지만 때가 되면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밤나무의 이미지를 뭐 했다? 예찬했다. 이 예찬적 태도도 반드시 놓치면 안 돼요. 글쓴이가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 바로 예찬적 태도다. 그럼 다른 작품에서도 예찬이 나온다 그러면 비교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윤선도의 대표적인 시 있었죠. 오우가. 그쵸? 거기 5가지 자연물이 나왔었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윤선도도 예찬했죠. 바로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윤선도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많은 수많은 작품들을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해서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글쓴이는 이제 서울의 다방에 있는 분재를 어떻게 평가했냐. 방금 보셨잖아요. 인위적이다. 자연을 못 오가는 것 같아. 모욕하는 것 같아. 순진한 사람의 눈을 속이려는 것 같아. 너무 불쾌해. 이거예요. 불쾌해. 너무 사람 마음을 장난치는 것 같아. 그쵸? 예.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거예요. 불쾌. 단적으로 얘기하죠.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 방식과 효과를 볼까요? 표현 방법은 의인법과 비교 대조를 썼어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의인어는 대상과 어때?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친밀한 효과를 주는 아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의인법입니다. 그리고 비교와 대조는 뭐야? 글쓴이가 긍정하는 대상을 더 강조하게 했죠.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도 했고 대조를 통해서 제재의 가치, 즉 밤나무의 가치를 강조했다는 거. 또 밤나무에 대한 인상을 학자, 철학자처럼 비유, 직유법을 썼고요. 바람에 흔들리는 이 백양이나 소나무와 대조,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대조가 쓰여서 밤나무의 그 의연한,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얘는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강조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또 밤나무와 글쓴이의 관계, 어떤 관계냐? 고향집 정원에 있는 늙은 밤나무는 글쓴이의 삶과 글쓰기에 다양한 의미를 지닌 존재고요. 그 밤나무를 어떻게 늙은 철학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 의연함을 뭐했다? 예찬했다. 그리고 반면에 겉모양만 흉내낸 이 분재에 대해서 어때요?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대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향의 밤나무는 뭐 늙은 철학자라고 하면서 글쓴이가 담고자 하는 대상이고요. 또 글쓰는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는 대상이 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다방에 있는 이 인공 분재는 어때요? 겉모양만 흉내낸 인공물이고요. 불쾌감만 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늙은 철학자 밤나무의 자연 속에 생각을 깃들여 자연 그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어때요? 한층 더 간절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방에 들어가서요.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쓴이에게 밤나무란 어떤 존재냐? 자, 마치 그 속속들이 구세하면서 쭉 머리가 숙연해진다 여기 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철학자와 친구하여 상이 닦여진 것만은 사실이다. 또 생각이 옹석해질 때 이 그늘 찾아서 어때요? 필요한 몸을 어때요? 이 그늘을 찾아서 해소했다고 그랬죠. 또 그 늙은 철학자 밤나무의 자연 속에서 어때요? 그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한층 더 간절하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이 밤나무에 대한 이 글쓴이의 태도.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작가에게 삶을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고요.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이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해준다. 요 3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글쓴이에게 밤나무란 이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글쓴이에게 이제 고향, 즉 조부님이 있었죠. 그 늙은 밤나무가 있었죠. 근데 서울은 어때요? 다방에 있는 분재가 있었죠. 대조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부님을 돈을 들여가지고 어때요? 쭉 하면서 자연석을 만들어서 자석을 만들어줬고, 또 사람들은 율정이라 이름 짓고 여기에서 찾아와서 어때요? 잔을 기울이면서 또 시를 읊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긍정적인 인식입니다. 글쓴이가 고향에 있는 그 밤나무에 대해서 정도 있고 자연 그들의 공간이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런 그리움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교하는 거 나와요. 그리고 복덕방 영감은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낮에 쓰던 나무판 쪽을 그대로 들고 가버렸어요. 휴식처가 없는 거죠. 이제 좌석을 가져가 버린 거죠. 대조가 되죠. 여기서. 그죠? 사는 사람의 발버리에 지질이 밟히어 어때요? 먼지만 가득하죠. 산이. 또 다방은 어때요? 권태와 담배 연기만 있죠. 답답하죠. 그러니까 글쓴이는 뭐한다? 부정적인 인식을 한 거고 인위적이고 삭막한 그러한 공간으로 보고 서로 대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에 대해서 보는데요. 글쓴이는 뭘 경험했죠? 밤에 원고에 씨름하다가 평소 어때요? 습관대로 대문받고 왔는데 서울의 밤나무 같은 마음 놓고 앉아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삭막한 현실을 지금 경험한 거죠. 뭘 깨달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인위적인 이 현대적인 삶, 이것이 아닌 진정한 밤나무의 덕성이 풍부한 이런 자연스러운 삶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독자 입장에서 볼까요? 독자에게 감동이나 교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글이. 자, 형상화를 통한 전달을 통해서 보시면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주죠. 늙은 밤나무가. 철학자에 비유했었죠. 자기연과의 교감을 생생하게 전달했죠. 우리 독자에게. 그래서 아무런 감을 주지 못하는 이 인공적인 분재와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거 대조죠, 대조. 이러한 주제를 통해서 독자는 더 효과적으로 생생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체험의 공유를 통해서 본다면 우리 독자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거죠. 엄마 품속 같은 이런 따뜻한 고향 시골 마을과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 떠올릴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나무를 친구로 여겨 좋아할 만큼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어때요? 다 향수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작가는 이 고향, 어린 시절, 이러한 향수, 그리움을 통해서 독자의 공감과 보편적인 체험을 공유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관조를 통해서, 관조를 통해서 반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 율정기가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죠. 관조를 통한 성찰, 깨달음을 담은 율정기라는 거죠. 제목 자체죠. 글쓴이는 이 밤나무가 없는 이 도시에서 살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현 대상이 부재 없을 때 이제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그러한 상실을 통해서 거리감, 즉 관조적인 태도, 관조적인 태도라는 것은 거리를 두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이게 성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조적인 태도가 되는 거 이 글이요 성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장면에서 그 계기로 성찰의 계기로 작용이 되면서 이를 통해서 뭐예요? 인위적이고 현대적인 이런 현대인들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그 인정이 있고 정이 있고 자연스러운 이런 그 삶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관조를 통한 성찰, 깨달음을 통한 율정기라는 이 글의 특성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굉장히 긴 내용이 있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문장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제 강의를 잘 분석하시고 반복해 보시면 아주 친숙하고 좋은 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 그다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